옛적에 바다와 하늘이 맞닿던 시절에 무태서는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파도를 타고 흘러다녔습니다. 그때 육지에서는 학문과 예법을 중시하던 한 선비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진우였습니다. 진우는 고든 성품과 깊은 학식으로 임금의 인정을 받아 저기 머나먼 탐라, 즉 제주 땅의 형함으로 발령을 받고 길을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짐꾸러미 속에 책과 붓을 가장 소중히 챙겼고 새로운 땅에서 백성을 어찌 돌볼지 고심하며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은 순했습니다. 배는 며칠 동안 순풍을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갑판 위에서 진우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시를 짓기도 하고 가져온 책을 읽으며 제주에서의 인물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바다의 광활함에 잠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내 선비로서의 굳건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배에 함께 탄 사공들과 관아의 아랫사람들도 모두 새로운 임지에 대한 기대로 약간은 들떠 있었습니다. 진우는 멀미를 참아가며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고 육지에서는 보지 못했던 바다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탐라 땅이 가까워질 무렵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순하던 바람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광풍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은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삼켰습니다. 사공들이 돛을 내리려 애썼지만 바람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난 듯 했습니다. 배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나무집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평생 책만 읽어온 선비였으나 이런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파도는 산처럼 솟아올라 배를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의 돛대가 부러지고 사람들의 비명이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진우는 배의 기둥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지만 거대한 물기둥이 그를 덮쳤습니다. 배는 이미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곧 잠잠해졌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떠오른 나무 판자 조각을 붙잡았습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진우는 오직 생존 본능만으로 판자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짠물이 뒤섞여 입으로 들어왔고 온몸은 추위로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생각했고 아직 펼쳐보지 못한 자신의 포부를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바다의 고기가 되는 것인가? 그의 눈이 서서히 감길 무렵 거대한 파도 하나가 그를 다시 한번 집어삼켰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진우는 부드러운 모래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 거친 기침을 몇 번 터뜨렸습니다. 입안에서는 여전히 짠맛이 났지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기댄 곳은 난생 처음 보는 새하얀 모래사장이었습니다.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하고 푸르렀으며 하늘은 티 없이 맑았습니다. 폭풍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는 듯 했습니다. 관복은 찢어지고 젖어 엉망이었고 상투는 풀어 헤쳐져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떠내려온 해변은 마치 그림 속 풍경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모래사장 뒤편으로는 지푸른 숲이 울창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의 잔해나 다른 생존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우선 마실 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숲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숲은 무태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잎이 넓고 두꺼운 나무들과 이름 모를 화려한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공기는 맑고 습했으며 새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이곳이 자신이 알던 조선의 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그는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비로소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물로 얼굴을 씻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곳에 과연 사람이 살고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린 진우는 다시 숲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짐승의 길처럼 보이는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무들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숲이 끝나고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집들은 돌과 흙, 그리고 나무를 엮어 만든 듯 투박하지만 견고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물고기를 말리는 그물과 농기구로 보이는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진우는 안도감에 한숨을 내쉬며 마을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예를 갖추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지만 분명히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몇몇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여자였습니다. 굵은 팔뚝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이도 여자였고 지붕을 수리하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는 이도 여자였습니다. 아이들의 소리도 간간히 들렸지만 성인 남자의 모습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순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가 평생 보아온 여인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다부진 몸매, 그리고 망설임 없는 손길로 꾸준히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 또한 간편하고 활동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진우가 마을 입구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때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한 처녀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처녀는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물동이가 깨지면서 마을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처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공포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진우를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그 처녀의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섬에서 태어나 평생 섬 밖에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남자라는 존재는 오직 할머니들의 이야기 속에나 등장하는 아주 오래전 바람과 함께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책에서나 보던 낯선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묶은 완전히 다른 생명체 같은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수연의 비명소리에 마을 여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낫, 삽, 심지어는 고기 잡는 작살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반가움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계심 그리고 낯선 존재에 대한 깊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우를 빙 둘러쌌지만 일정 거리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진우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바다가 뱉어낸 불길한 이물질처럼 보였습니다. 진우는 자신을 둘러싼 수십 명의 여자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예를 갖추어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손을 저으며 자신이 해칠 의사가 없음을 알리려 했습니다. 나는 표류한 조선의 선비. 하지만 그의 말은 그들의 귀에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 버티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그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진우가 쓰러지자 여자들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몇몇은 그를 당장 바다에 다시 던져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남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코밑에 손가락을 대보더니 아직 숨이 붙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수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사람 목숨인데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태서 입는 옷을 입은 걸 보니 우리와 말이 통할지도 모릅니다. 우선은 살려두고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연의 말에 몇몇 젊은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진우의 존재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육질에 다부진 체격을 한 유난히 눈매가 매서운 한 여자가 침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섬에 남자가 들어오면 재앙이 닥친다고 했어. 노할매의 말씀 잊었는가? 저것은 불길한 징조야. 당장 묶어서 바다에 돌려보내야 해. 그녀의 이름은 해월이었습니다. 섬의 해안을 순찰하고 지키는 이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여인 노할매는 아니었지만 마을의 연장자 중 한 명이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월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눈앞의 존재는 분명히 위협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심하게 다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마을 가장자리 헛간으로 옮겨라. 묶어두고 물과 죽만 주어라. 정신이 들면 노할매께 보고하고 그분의 결정을 따르자. 결정이 내려지자 여자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명의 건장한 여자가 진우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들었습니다. 진우는 축 늘어진 채 그들에게 끌려가듯 옮겨졌습니다. 그는 의식의 마지막 자락에서 자신을 들어 올리는 손길이 거칠지만 단단하며 자신을 둘러싼 냄새가 화장품 냄새가 아닌 짠 바다 내음과 풀 냄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진우는 낡고 어두운 헛간에 뉘어졌습니다. 지프로 만든 거친 침상 위였습니다. 그는 헛간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집 냄새를 맡았습니다. 밖에서 여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곧 멀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폭풍 후 낯선 섬, 그리고 남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마을. 그의 파란만장한 표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가 헛간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문 뒤였습니다. 틈새로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어 헛간 내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더미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때 헛간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처녀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등장과 함께 나무 그릇에 담긴 무언가를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진우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드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 할 것 같아서.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릇에 담긴 것은 거친 조로 끓인 죽과 생선구이 몇 조각이었습니다. 비록 투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처자. 나는... 그가 예를 갖춰 말을 꺼내려 하자 수연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무 말도 마십시오. 마을 어르신들이 아직 당신을 어찌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중앙의 가장 큰 집에서는 섬의 연장자들이 모여 긴급한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아니 어쩌면 그들의 할머니 세대 이후 처음으로 섬의 남자가 발을 들인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집안은 촛불로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낮에 진우를 발견하고 처분을 내렸던 연장자들과 각 구역을 책임지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단호한 표정의 해월이 서 있었습니다. 해월은 주먹을 불끈 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바다의 맹세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신 이래 이 섬은 오직 여인들의 땅이었습니다. 남자는 재앙을 몰고 올 뿐입니다. 바다의 여신께서 노하시기 전에 당장 저 남자를 묶어서 뗏목에 태워 보내야 합니다. 그는 불결함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몇몇 젊은 여인들은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연장자들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연장자인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 섬의 정신적 지주이자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노알매였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노알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해월아, 바다가 스스로 뱉어낸 것을 우리가 어찌 거스르겠느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해월은 노알매의 말에 불복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히 더 토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노알매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손님도 적도 아니다. 그는 그저 표류자일 뿐. 그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될지는 하늘만이 알 것이다. 당분간 그는 마을 외곽 헛간에 머물게 하라. 수연이가 음식을 가져다 주되 필요한 말 외에는 섞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해월 네가 그를 감시해라.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내게 보고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헛간에서 나와 햇볕을 쬐었습니다. 밤새 끙끙 앓았지만 죽을 먹고 잠을 잔 덕분에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때 해월이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퉁명스럽게 섬의 규칙을 통보했습니다. 노할매의 자비로 네가 이 섬에 잠시 머무는 것을 허락받았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방인. 그녀의 말투는 진우가 쓰는 말과 같았지만 억양이나 몇몇 단어들은 아주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해월은 헛간 주변에 금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첫째 해가 지면 이 금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올 수 없다. 둘째 수연이 외에 특히 우리 섬의 어린 처녀들에게는 절대 말을 걸 수 없다. 없다. 셋째, 저기 보이는 숲속 고대 신단 근처에는 숨 쉬는 것조차 금지된다. 만약 이 규칙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땐 나도 네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 진우는 그들의 법도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려. 나는 그저 몸을 추스르고 육지로 돌아갈 방도를 찾고 싶은 선비일 뿐이요. 해월은 그의 대답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육지로 돌아갈 방도, 이 섬은 들어오는 것은 쉬워도 나가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다. 헛된 꿈은 꾸지 마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매서운 눈초리로 그를 한번 쏘아보고 돌아섰습니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떨어진 곳이 상상 이상으로 폐쇄적이고 엄격한 규칙을 가진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진우의 기묘한 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헛간에 머물며 수연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지만 날이 갈수록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관찰했습니다. 진우는 예의 바르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처자 혹시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이오? 그리고 이곳에는 어찌하여 남자 어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오? 수연은 해월의 경고가 떠올라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음식만 가져다 드릴 뿐입니다.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록 헛간 주변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도 마을의 생태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는 어부조밭을 가는 농사조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교육조, 그리고 해월이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순찰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분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그들의 힘에 감탄했습니다. 여자들은 무거운 통나무를 옮기고 험한 파도 앞에서 능숙하게 배를 다뤘습니다. 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를 엿들으며 진우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기본적으로 자신이 쓰는 말과 뿌리가 같지만 몇 세기 전에나 쓰였을 법한 고어, 구유들이 섞여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진우는 수연이 그릇을 싸고 있던 종이 조각에서 마치 부적처럼 보이는 그러나 한자 한지를 변형시킨 듯한 기호들을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가진 학자로서의 지식으로 이 섬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고립된 채로 오랜 세월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육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었습니다. 남자 없이 사회가 완벽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그가 평생 읽어온 성현의 책에도 나오지 않는 실로 충격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섬의 역사와 비밀에 대해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몸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헛간 앞 작은 공터에서 틈틈이 몸을 단련하고 햇볕에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그는 찢어진 관복을 기워 입으려 애썼지만 바늘과 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음식과 함께 작은 대나무 바구니를 두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뼈로 만든 바늘과 질긴 풀줄기로 만든 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놀라움과 고마움에 수연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진우는 헛간 주변에서 발견한 약초들로 자신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긁힌 상처들이 덧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가 아는 약초들이 섬에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찧어서 상처에 붙였고 통증은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 섬의 풍부한 물산에 놀랐습니다. 숲은 온갖 과일과 약초로 가득했고 바다는 물고기로 넘쳐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특히 해가 질 무렵이면 모두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밤에는 개 짖는 소리 하나 없이 마을이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숲속 신단 방향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진우가 아는 유교나 불교와는 전혀 다른 원시적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진우는 이 섬의 여자들이 단지 남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강력한 규율이나 신념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다의 여신과 고대 신단, 그리고 그 신념을 집행하는 해월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섬의 가장 깊은 비밀의 가장자리를 건드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진우는 헛간 처마 밑에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비를 맞으며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달리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경계심이나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헛간 앞에 멈춰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세월의 흐름을 모두 담은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진우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어른, 바로 해월이 말했던 노할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어르신, 뵙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온 선비 김진우라 하옵니다. 노할매는 대답 대신 여전히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진우의 눈, 코, 입, 그리고 그의 풀어헤쳐진 상투와 찢어진 관복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지만 노할매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노할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 섬에는 왜 왔는가? 진우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폭풍을 만나 표류하였을 뿐입니다. 저는 다만 살아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노할매는 진우의 대답을 듣고도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진우는 이 노파 앞에서 자신이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학식과 예법이 이 원시적인 섬의 노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 이 섬의 구조와 비밀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노할매는 다시 한번 진우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섬의 비밀을 암시하는 듯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바람이 잎새를 휩쓸어 갔으니 뿌리만 악착같이 남았지. 그녀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그 뜻을 되물으려 했지만 노할매는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왔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갔습니다. 노할매는 빗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잠시 멈추어 서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방인이여, 그대가 우리에게 물을 주는 단비가 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폭풍이 될지는 그대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은 진우의 귓가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노할매가 사라진 쪽을 망연히 바라보며 자신이 단순한 표류자가 아니라 이 섬의 운명을 시험하는 어떤 존재가 되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노할매의 알 수 없는 말을 되새기며 김진우는 헛간에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이제 완연히 회복되었습니다. 찢어졌던 관복은 수연이 가져다준 뼈바늘과 질긴 실로 그럭저럭 기워 입을 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헛간에만 갇혀 지내는 무기력한 표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비였고 선비는 관찰하고 기록하며 이치를 깨닫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헛간 앞 공터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 섬의 본질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가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이 섬의 여인들이 강인하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 마치 변덕스러운 폭군을 모시듯 두려워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단을 향해 올리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기보다는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동과 규칙은 그 여신의 분노를 피하기 위한 방어기제처럼 보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우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 매우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헛간 주변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여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훌륭한 약초들을 재배하고 있었지만 그늘에서 자라야 할 약초를 햇볕에 심거나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마른 땅에 방치하곤 했습니다. 진우는 과 같은 농서에서 읽었던 지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렇게 해서는 수확이 절반도 나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아니라 오직 경험과 구전 코우추안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구름의 모양이나 바람의 방향 혹은 새들의 움직임을 보고 날씨를 점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단의 연기가 서쪽으로 가면 비가 온다거나 밤바다 소리가 유난히 크면 여신이 노한건이라는 식의 미신적인 징조에 의존했습니다. 진우는 천문 티안원에도 조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자리와 달의 변화만 보고도 앞으로 며칠간의 날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가 아는 지식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바뀌었습니다. 섬의 여름은 유난히 습하고 더웠는데 며칠 동안 끈적한 바람이 불더니
이내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는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무태 장마와도 같았습니다. 섬 전체가 축축하고 눅눅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여인들은 비가 그치기만을 바라며 신단에 제물을 바쳤지만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헛간 지붕이 새는 곳을 피해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닷새 만에 비가 그쳤을 때 섬은 물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하나둘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를 맞아 감기에 걸린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침은 보통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기침이 밤새 이어졌고 아이들은 숨이 가쁘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어린 동생 아란이 그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음식을 가져오면서도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퀭했고 평소의 호기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요, 안색이 좋지 않소. 수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란이, 제 동생이 숨을 잘 못 쉬어줘요.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중앙에서 해월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광장에 모아놓고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헛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재앙이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경고하신 남자의 저주가 내린 것이다. 저 이방인 남자가 섬에 발을 들인 이후 바다의 여신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저자가 곰팡이처럼 이 섬의 병을 퍼뜨리고 있다. 해월의 외침은 공포에 질린 여인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불안감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맞아, 저 남자가 온 뒤로 받아 날씨가 이상했어. 아이들이 아픈 것도 다 저 남자 때문이야. 당장 그를 바다에 제물로 바쳐야 해. 마을은 순식간에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해월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이 섬의 모든 불행의 근원으로 지목했습니다. 진우는 헛간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것은 저주나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현상의 이면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란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무엇을 먹었소? 비가 오기 전과 후에 달라진 음식이 있소. 수연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비가 와서 밭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들 창고에 보관해둔 곡식을, 얼마 전 수확한 옥수수와 보리를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닷새간의 장마, 눅눅한 공기, 그리고 창고의 곡식. 그는 의서 이슈에서 읽었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젖고 눅눅한 곡식에서 피어나는 푸른 곰팡이. 그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이 사람의 호흡을 마비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병이었고 그 원인은 곰팡이 핀 곡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는 수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처자 나를 믿으시오. 이것은 저주가 아니오. 곡식이 문제일 수 있어. 아이들이 먹은 곡식을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하오. 수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진우가 말하는 창고는 마을의 생명줄이자 해월이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고대 신단 바로 옆에 위치해 진우에게는 절대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거칠어지는 숨소리를 떠올리자 수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으면 모두가 신단에서 기도를 올릴 거예요. 해월도 그곳에 가겠죠. 그때 제가 망을 볼 테니. 하지만 만약 걸리면
우린 둘 다 죽어요. 진우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선비였지만 이제는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의원 이유안의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을은 아이들의 기침 소리와 여인들의 기도 소리로 뒤숭숭했습니다. 해월이 횃불을 든 순찰대와 함께 신단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수연은 진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진우는 헛간에 그어진 금지선을 넘었습니다. 해가 진 뒤 밖으로 나온 것도 처음이었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둠을 틈타 재빨리 마을 중앙에 위치한 곡식 창고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창고는 돌로 지어져 있었고 입구는 무거운 나무 빗장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틈새로 안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작은 쪽문이 하나 있었는데 잠금 장치가 허술했습니다. 그는 품에 지니고 있던 작은 나무 조각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코를 찌르는 것은 퀴퀴하고 역한 냄새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달빛에 의지해 창고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창고는 비가 샜는지 한쪽 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곳에 쌓아둔 곡식 자루들은 온통 푸른색과 검은색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 수확한 곡식을 제대로 말리지도 않고 쌓아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진우는 이것이 원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곰팡이가 가장 심하게 핀 옥수수 이삭 몇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이 곰팡이 핀 곡식을 당장 모두 폐기하고 아이들에게는 다른 음식을 먹여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쪽문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이것만 보여주면 해월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창고에서 막 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횃불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역시 횃불 뒤에는 분노와 경멸, 그리고 일종의 승리감에 도취된 해월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창을 든 2명의 여인이 진우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이미 그들에게 붙잡혀 울고 있었습니다. 해월은 진우가 손에 쥔 곰팡이 핀 옥수수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아라, 모두들 보아라. 이 부정한 남자가 우리의 신성한 곡식, 창고에 들어와 독을 풀려 하고 있었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 자는 우리 섬을 망치러 온 재앙이다. 그녀는 진우를 저주를 퍼뜨리는 존재에서 이제는 명백한 독살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진우는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이것은 독이 아니라 병의 원인이라고 외치려 했지만 성난 여인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곰팡이 핀 옥수수를 빼앗겼고 거친 손길에 의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해월은 횃불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내일 아침 노알매와 모든 섬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자를 고대 신단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진우는 밧줄로 꽁꽁 묶인 채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울려 퍼지는 눅눅한 섬의 밤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김진우는 거친 손길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밤새 습하고 차가운 헛간 바닥에 묶여 있었던 터라 온몸이 굳어 있었지만 그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 애썼습니다. 마을은 이른 아침부터 동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밭은 기침 소리는 밤사이 더 심해졌고 여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해월과 그녀를 따르는 순찰대에 의해 마을 중앙 고대 신단 앞에 거대한 고목, 구무 아래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섬의 모든 중대사가 결정되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섬의 모든 여인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업은 여인부터 허리가 굽은 노파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우의 심판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진우는 죄인처럼 밧줄에 묶인 채 무릎 꿇려졌습니다. 수연 역시 그 옆에 묶여 있었는데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해월은 재단처럼 쓰이는 널쩍한 바위 위에 어젯밤 진우가 들고 있던 곰팡이 핀 옥수수를 증거물처럼 올려놓았습니다. 해월은 횃불의 잔불이 아직 타오르는 듯한 기세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모여선 여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보십시오. 이자가 우리 섬에 발을 들인 후 바다의 여신께서는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맑던 바다가 성을 내고 우리 아이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이자는 우리의 생명줄인 곡식 창고에 몰래 들어가 이 죽음의 옥수수로 우리 모두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곰팡이 핀 옥수수를 높이 쳐들자 여인들 사이에서 공포에 찬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수연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수연은 이 남자의 사악한 꼬임에 빠져 금기를 어기고 저자를 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섬을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계략입니다. 조상님들의 맹세를 잊었습니까? 남자는 재앙이며 불행의 근원입니다. 해월의 선동적인 연설에 군중은 완전히 동요했습니다. 죽여라, 바다에 던져라 하는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노할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가장 높은 도리자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월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어라. 해월은 못마땅했지만 감히 노할매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변명이라도 해보아라, 이 독살범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묶인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이내 포기하고 무릎 꿇은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가 평생 익혀온 학자의 기가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금기를 어기고 창고에 들어간 것을 사죄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우는 해월이 들고 있는 곰팡이 핀 옥수수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독을 푼 것이 아니라 저 옥수수 자체가 독두입니다. 저것은 저주가 아니라 병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긴 비가 내렸습니다. 창고는 습기로 가득 찼지요. 제대로 마르지 않은 곡식은 눅눅한 곳에서 이렇게 푸른 곰팡이가 핍니다. 이 곰팡이에 보이지 않는 독기운이 공기를 타고 밥을 타고 아이들의 폐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가빠하고 기침을 하는 것은 저 곰팡이 독이 폐를 상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물을 많이 마시면 목이 더 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바다 여신의 저주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창고의 곡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긴 병이란 말입니다. 그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소란스럽던 군중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저주가 아니라는 말에 일순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해월이 그 침묵을 깨고 비웃었습니다. 역시 남자의 혀는 뱀의 혀와 같구나. 현란한 말솜씨로 우리를 속이려 드는가. 곰팡이 병 그런 어려운 말로 우리를 기만하지 마라. 네가 오기 전까지 수백 년간 우리는 이 창고의 곡식을 먹고 잘 살아왔다. 이것은 네가 가져온 저주가 분명하다. 해월은 다시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자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자는 죽음의 신입니다. 군중은 다시 동요했습니다. 진우의 이성적인 설명보다는 그들이 수백 년간 믿어온 남자는 재앙이라는 미신과 해월의 선동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돌멩이를 집어드는 여인들도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란의 어머니가 군중을 해치고 달려 나와 진우 앞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아란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제발. 그녀의 절규의 광장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노알메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심판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묶여있는 진우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해월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해월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하는 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월은 물론 모든 여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할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강한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것, 너는 조상님의 맹세를 말하지만 너야말로 그 맹세의 뜻을 가장 모르고 있구나. 그녀는 군중을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이 섬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분들은 바다의 여신이 아니었다. 그분들은 너희와 나 같은 연약한 여인들이었다. 전쟁과 폭력 그리고 남자들의 잔인함에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피난민이었단 말이다. 광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노할매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분들은 맹세하셨다. 다시는 남자들의 폭력에 무너지지 않겠노라고. 다시는 무지함 때문에 자식들을 잃지 않겠노라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맹세한 것이다. 무지 우쭐해지기 위해 맹세한 것이 아니란 말이다, 해월아. 그녀의 외침은 섬 전체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노할매는 숨을 고르고는 천천히 진우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선비, 그대는 말로써 이치를 설명했다. 하지만 말은 바람과 같아 쉬 사라지는 법. 이제 그대의 지식이 그저 빈겁대기 말이 아님을 증명해 보아라. 우리 아이들을 내 손녀 아란이를 살릴 방도를 내놓아라. 진우는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창고에 있는 곰팡이 핀 곡식은 단 한 톨도 남김없이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그것이 병의 근원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여인들 사이에서 다시 동요가 일었습니다. 우리의 식량을 태우라고. 그럼 우린 뭘 먹고 살아? 해월이 이때다 싶어 반박하려 했습니다. 미쳤군, 저자는 우리를 굶겨 죽일 셈이야. 하지만 노할매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라. 썩은 것을 먹고 다 같이 죽는 것보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사는 것이 낫다. 해월, 너는 네가 책임지고 모든 곰팡이 핀 곡식을 모아 불태워라. 진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상하지 않은 곡식들은 모두 창고에서 꺼내 햇볕에 바싹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창고는 환기를 시켜 썩은 공기를 빼내야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기운에 상했습니다. 제가 헛간 근처에서 약초를 보았습니다. 하얀 꽃이 피는 뿌리 도라지와 잎이 넓고 단맛이 나는 풀감초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해 깨끗한 물에 달이십시오. 그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 달인 물을 아이들에게 먹이시고 남은 물은 끓여서 그 뜨거운 김을 아이들이 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힌 숨을 트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병이기에 분명히 나을 수 있습니다. 노할매는 진우의 설명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은 진우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기침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할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두 들었느냐? 지금 당장 선비가 말한 대로 시행한다. 그녀는 해월을 지목했습니다. 해월, 너는 헛간으로 가서 선비가 말한 약초를 정확히 캐 오너라.
수연이는 네가 가서 그 약초를 다려라. 아란이에게 제일 먼저 먹인다. 그리고 나머지 여인들은 나를 따라 창고의 곡식을 모두 꺼낸다. 썩은 것과 성한 것을 구분한다. 해월은 분노와 굴욕감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노할매의 명은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낫을 들고 헛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노할매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수백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창고로 달려갔고 어떤 이들은 물을 끓이기 위해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밧줄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노할매가 그에게 다가와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선비, 그대의 목숨은 이제 저 아이들의 숨에 달려있다. 만약 아이들이 호전되면 그대는 이 섬의 손님이다. 하지만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잘못된다면 바다의 여신께서도 그대를 용서치 않으실 것이고 나 또한 마찬가지다. 진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시험대에 오른 듯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노할매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섬의 여인들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복종의 유전자가 깨어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무리는 창고로 달려가 젖은 곡식 자루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마을 한가운데 큰 불을 피우고 노할매의 감시해 곰팡이가 핀 곡식 자루를 하나씩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매캐한 연기와 함께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섬의 오랜 무지와 공포가 타들어가는 냄새와도 같았습니다. 수연은 풀려나자마자 눈물을 훔치고 가장 깨끗한 솥을 찾아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생 아란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기에 그녀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해월이 씩씩거리며 헛간 쪽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진우가 말한 흰 꽃이 피는 뿌리 도라지와 잎이 넓은 풀감초 이 한 움큼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수연의 발치에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있다 만약 이것이 독이 된다면 내 손으로 내 놈의 심장을.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진우는 해월의 분노에 찬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수연에게 다가가 약초를 씻는 법과 다리는 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뿌리는 지식겨야 향이 잘 우러나오. 너무 오래 끓이면 기운이 날아가니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만 다리시오. 그는 자신이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읽은 지식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수연을 안심시켰습니다. 솥에서는 곧 쌉싸름하면서도 달큼한 약초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약이 당도한 곳은 아란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숨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습니다. 아란의 어머니는 절망에 빠져 울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노할매의 허락을 받아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을 벌리고 수연이 가져온 따뜻한 약물을 숟가락으로 떠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약물을 뜨겁게 데워 그 김을 아이가 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오두막에 쏠려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고비였습니다. 아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계속 기침을 해대며 약을 토해내려 했습니다. 해월은 오두막 밖에서 거봐라, 저놈이 결국 아이를 죽일 것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노할매가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그녀를 막았습니다. 진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수건에 찬물을 적셔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선비로서의 체면도
낯선 이방인으로서의 두려움도 잊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작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이어지던 아란의 거친 기침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쇠소리 같던 숨소리 사이에 아주 희미하지만 고른 숨결이 섞여 나왔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아이의 이마를 짚었을 때 불덩이 같던 열이 조금 내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고가 되었을 때 아란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며칠 만에 또렷한 목소리로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란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란이 차도를 보이자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도 희망을 가지고 진우의 처방을 따랐습니다. 약초를 달인 물과 증기는 놀라운 효과를 보였습니다. 곰팡이 핀 곡식을 태워버리자 마을을 감싸던 눅눅하고 역한 공기도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렸습니다. 마른 기침이 줄어들었고 숨가빠하던 아이들이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섬 전체를 뒤덮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우를 불길한 남자나 독살범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감사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우를 선비님이라고 혹은 의원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돌을 던지려 했던 여인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잡은 가장 좋은 생선과 텃밭에서 캔 싱싱한 채소를 진우의 헛간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갔습니다. 진우는 아이들이 모두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인들을 이끌고 곡식 창고를 수리했습니다.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오. 그는 눅눅한 흙바닥 대신 통나무를 깔아 바닥을 높였고 곰팡이가 피었던 벽에는 구멍을 내어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곡식들을 햇볕에 완벽하게 말려 다시 저장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여인들은 그의 지식에 감탄하며 묵묵히 그를 따랐습니다. 해월은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와 아이들을 살려낸 진우에 대한 복잡한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섬의 수호자로서의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진우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새로 만든 창고의 환기창을 점검하고 있을 때 해월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허리에 차고 있던 칼집에 꽂힌 단도 두안다오를 뽑아 진우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흑요석을 날카롭게 갈아 만든 섬에서 가장 귀한 무기였습니다. 진우가 놀라 그녀를 쳐다보자 해월은 여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섬의 해안은 밤이 되면 위험하다. 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발을 헛디딜 수도 있지. 목숨을 빚진 것은 아니나 너는 이제 이 섬의 손님이다.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그 단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굳어있던 얼음이 그렇게 소리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노알매는 진우를 더 이상 헛간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전망이 좋고 깨끗한 빈집을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금지된 이방인이 아니라 섬의 귀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육지로 돌아갈 방법이 요원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육지와 너무도 멀리 떨어진 고도 구다오였고 여인들은 섬 밖으로 나가는 배를 만들 기술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이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가 평생 읽어온 성현의 가르침은 어디에서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이 섬의 여인들이 그가 돌보아야 할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집을 서당 슈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병에서 회복된 아이들을 모아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인들이 망설였지만 노할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아이들은 진우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유교의 어려운 경전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여인들이 쓰던 부적처럼 변형된 문자 체계를 정리하여 읽고 쓰기 쉬운 문자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천문 티야문을 가르쳐 달의 움직임으로 날씨를 예측하고 바다의 물때를 정확히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반농새는 절기, 지혜키가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농사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섬의 아이들은 이제 바다 여신의 노여움만을 두려워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지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가을이 지나고 또 몇 번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제주로 가려던 젊은 형암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이제 섬의 선비님이자 노할매의 뒤를 잇는 가장 현명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해월은 여전히 섬의 수호자였지만 이제 그녀는 무력 대신 진우가 가르쳐준 지식으로 섬을 지켰습니다.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집 툇마루에 앉아 멀리 수평선을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낡아버린 관복 대신 섬의 여인들이 짜준 투박하지만 따뜻한 삼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작은 벼루와 붓이 놓여 있었고 그는 이 섬에서 자라는 나무 껍질로 직접 만든 종이에 시시 한 수를 적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실어 온 뜻밖의 인연 낯선 땅에 뿌리를 내렸네. 그가 조용히 시를 읊조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났습니다. 어느새 섬의 새로운 연장자가 된 중년의 수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릴 적 호기심 대신 따뜻하고 현명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앞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고구마죽 한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선비님, 저녁 드실 시간입니다. 날이 쌀쌀해졌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곳곳의 집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곰팡이 핀 곡식을 태우던 공포의 연기가 아니라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는 따뜻한 생명의 연기였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진우가 가르쳐준 글을 읽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낭랑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따뜻한 죽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폭풍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낯선 섬에서 그가 평생 찾고자 했던 도다오와 평화를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께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섬의 밤은 그렇게 깊고 평화롭게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